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국화 화환들 사이로 남편 태수의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54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3일 전 아침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급성 심근경색. 의사 선생님의 차갑고 짧은 설명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저는 장례식장 조문객 응대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주 부인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낯선 사람들의 위로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 옆에 앉아 있어야 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어요. 복도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장례 끝나면 집 정리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럼 형수는요?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아들도 없는데 뭐.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뭐라니요? 25년이었어요.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산 시간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집안 사람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엄마, 그래도 25년이나 살았는데. 시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어. 조문객들 다 가고 나면 말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25년 전 27살 때 저는 선을 보고 태수 씨를 만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셋은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1년 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오셔서.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병원 재검사를 거부했고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25년이 흘렀어요. 자식 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안고 저는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남편이 5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제가 카페를 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반대했어요. 지영아,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그게 여자가 할 일이야. 그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조문객이 뜸해진 저녁 8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잠깐 이리 와봐. 장례식장 구석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 태민 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집 등기부등본인데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장례 끝나면 정리해야 할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하자.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려는데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근데 오빠도 이제 없는데. 뭐 언니도 이제 계획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밤 11시 빈소로 돌아와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빈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25년간 지켜온 이 자리는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해 시댁을 위해 존재하는 며느리였을 뿐이었어요. 국화꽃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났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 국화꽃도 처리되고 남편의 유골함만 덩그러니 거실 재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그 말을 떨쳐내려고 애썼지만 악몽처럼 계속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7시 30분에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 장례 치르느라 힘드셨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7시 30분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진지 드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했을 텐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은 조용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쨍그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찌개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그릇을 밀어냈어요. 싱겁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제가 얼른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입맛도 없어.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따라서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남을 대하는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앉아.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고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거 봤지? 네. 집이 태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태수는 이제 없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지영아, 우리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도 이제 없는데 언니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도 이제 시집 식구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도 없는데 왜 있어요? 시누이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25년간 이 집을 지켰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명절마다 차례 지내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뭐?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주제라니요? 25년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산 시간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챙기고 시댁 식구들 빨래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밤을 새우고 시어머니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시누이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방 내주고 그 모든 시간이 자식도 못 낳은 주제라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야.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앞에 열쇠 하나를 놓았습니다. 집 열쇠였어요.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집은 우리가 처리할 거야. 어머님,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시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언니 친정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친정이라니요? 제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캐나다에 이민 가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누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제서야 시동생 태민 씨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시누이가 쏘아붙였어요. 시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 시누이의 말을 제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말이 맞아. 지영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여기 매달려 있으면 뭐해? 매달려 있다고요? 제가 25년간 이 집에서 산 게 매달려 있는 거였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27살에 제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시댁 식구들 옷을 사느라 제 옷은 항상 나중이었거든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을 담았어요. 화장품도 몇 개 안 됐습니다. 책도 액세서리도 추억의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25년을 살았는데 이게 다야? 서랍을 열었을 때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85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전 재산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은 시어머니가 이미 가져가셨을 거예요. 저는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는 중인가 봐요. 나갑니다. 제가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을 나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뒤돌아봤어요. 거실에 미처 챙기지 못한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 가족이 저를 이렇게 내쫓을 거라는 걸요? 문을 열고 나섰어요. 25년을 살았던 집이 저 뒤에 남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한 바람이었지만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캐리어를 끌고 길을 걷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5년을 살았는데 정작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 후 시댁 일에 매달리느라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명절 때도 주말에도 항상 시댁 뒤치다꺼리했고 친구들이 모임을 하자고 해도 시댁에 일이 있어서라며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계속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순희.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결혼 후로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작년 추석 때였나? 순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지영아, 우리 밥 한번 먹자. 너무 오래 못 봤잖아. 순이야, 미안. 시댁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순이는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바빠서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 와서 전화하기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나. 지영이야. 지영아. 웬일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순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저와 달리 말이에요. 순이야, 미안한데. 혹시 지금 시간 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순이가 눈치챘나 봐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어?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길거리에 있어. 갈 데가 없어서. 뭐라고? 야, 지금 어디 있는지 주소 보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순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차에서 내린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았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왜 길거리에서? 순이의 품에 안기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길 한복판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이야, 나. 괜찮아, 괜찮아.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응. 순이가 제 캐리어를 들어 트렁크에 넣고 저를 조수석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집은 작은 꽃집이었어요. 순이네 꽃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층은 꽃집이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었어요. 꽃집 문을 열자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장미, 백합, 튤립, 각양각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댁집에서 맡았던 무거운 공기와는 달리 이곳은 생기가 넘쳤어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자. 차부터 한잔하고. 순이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아담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히고 순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한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자, 마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오늘 아침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순이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휴지를 건네주면서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순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너 25년 동안 뭐 한 거야? 왜 그렇게 살았어? 나도 몰라. 그냥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어. 도리? 무슨 도리? 지영아, 그건 도리가 아니라 희생이야. 아니, 착취지. 순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순이야, 나 어떡하지? 이제 갈 데도 없고. 괜찮아. 일단 여기서 지내. 내가 2층 방 하나 비워놨거든. 원래 창고로 쓰던 건데 정리하면 방으로 쓸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순이야. 나 꼭 월세 낼게.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무슨 월세? 그냥 편하게 있어. 순이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집 천장을 바라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요리였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은행 좀 다녀와. 남편 명의 계좌 있으면 정리해야 할 거 아냐? 순이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남편의 사망 신고서와 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 정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고인 명의로 대출이 있습니다. 네. 대출이요? 네. 5천만 원입니다. 보증 채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증 채무라니요? 그게 무슨? 고인께서 2년 전에 지인 사업 보증을 서셨는데 주채무자가 부도가 나면서 보증 채무가 고인에게 넘어온 겁니다.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네. 배우자이시니 채무를 승계하셔야 합니다. 한정 승인을 하셨으면 다르지만 한정 승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혹시 고객님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은행을 나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5천만 원. 어떻게 갚지?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저를 내쫓았는지 말이에요. 시댁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빚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산이고 뭐고 손 떼기 전에 빨리 내쫓은 거였어요. 빚은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집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차갑고 귀찮다는 듯 했어요. 남편 빚 알고 계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보증 채무요. 어머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를 빨리 내쫓은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였어요. 지영아,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5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래서 뭐? 빚은 빚이잖아. 내가 배우자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리고 우리 집안일에 이제 참견하지 마.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꽃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모든 걸 털어놨어요. 5천만 원의 빚 시댁에 배신 모든 것을요. 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아, 들어봐.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순이야, 나 어떡해? 5천만 원을. 천천히 갚으면 돼. 일단은 일자리부터 구하고. 그리고 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지영아, 너 예전에 하고 싶다던 거 있잖아. 뭐? 카페. 너 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를 꿈꿨었어요.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으며 사는 삶을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면서요. 순이야, 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어떻게? 언니, 돈은 모으면 되고 기술은 배우면 돼. 포기하지 마. 순이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한지영의 새로운 시작.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카페 창업 자금 모으기, 빚 상환 계획 세우기.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설계하고 있다는 설렘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팜플렛 한 장을 건넸어요. 지영아, 이거 봐. 구청 평생교육원인데 바리스타 과정이 있대. 팜플렛에는 중년 여성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강료는 30만 원.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30만 원. 제 통장 잔액은 85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5천만 원 빚을 갚아야 하고 당장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30만 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지영아, 이거 투자야. 자격증 따면 카페 취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창업할 때도 필요하잖아.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해야지. 그날 오후 구청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건물 3층에 교육원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다양한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요가, 한글 서예, 컴퓨터 교육, 그리고 바리스타 과정. 접수처에 앉은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어떤 강좌 신청하시려고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아직 52인데 벌써 어르신이라고 불리는구나. 바리스타 과정이요. 아,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신청서에 학력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그게 제 학력의 전부였어요.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대학도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오빠만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선을 보고 태수 씨를 만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교육원을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옷장에는 수수한 옷들만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해 보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2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순이야, 나 너무 늙어 보이지 않아? 준비하고 있던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리고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 순이의 격려를 받고 교육원으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해요. 52세예요.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52세요. 어머, 우리 동갑내기네요. 반가워요. 미경 씨는 밝은 분이었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교실이 채워졌습니다. 총 12명이었어요. 10시 정각 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68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조끼를 입으셨어요.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을 맡은 박 선생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박순자예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위압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왜 이 수업을 신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혼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 자녀가 독립한 후 취미를 찾는 분, 남편과 사별 후 경제활동을 하려는 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52세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과 사별했고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간단하게 말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커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원두의 종류, 로스팅, 추출 방법까지. 박 선생님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마법 같은 거예요. 박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수업이 끝나고 저는 박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박 선생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지영 씨, 제가 카페 창업한 게 몇 살 때인지 아세요? 몇 살이셨어요? 60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작은 카페를 열었죠. 5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문을 닫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요?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지영 씨, 52세면 아직 젊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거 아니에요? 박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영 씨,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커피 관련 책을 빌려 읽었고 유튜브로 바리스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순이 꽃집 2층 작은 방에서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커피 용어를 외웠어요. 2주차 수업 때였어요.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니 긴장됐어요. 자, 이제 직접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볼까요? 박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갈고 포터필터에 담고 탬핑하고 머신에 끼우고 추출하는 과정이 마치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자, 한 분씩 해보세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포터필터를 잡는데 힘 조절이 잘 안 됐고 탬핑할 때 너무 세게 눌러서 박 선생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영 씨,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박 선생님의 격려에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에스프레소가 포터필터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잘했어요. 처음 치고는 아주 좋아요. 박 선생님이 칭찬하셨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25년 동안 시댁에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두 수강생의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한지영 씨 52세잖아.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될까? 그러게. 카페 창업한다더니 돈도 없을 텐데.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 현실은 안 그렇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맞아. 나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곧 박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날부터 더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한 달째 라떼 아트 수업이 있었어요. 우유 스티밍하는 법을 배우고 하트 모양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우유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거품이 전혀 안 나오거나 라떼 아트를 그리려고 하면 그냥 섞여버렸어요. 지영 씨, 괜찮아요. 라떼 아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하다 보면 손에 익어요. 박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손을 잡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작은 하트가 그려졌어요. 아!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을 때 박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와, 지영 씨. 완벽해요. 첫 하트네요. 정말요? 제가 한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라떼 아트를 그렸다니. 그 작은 하트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2달째 자격증 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실기와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필기는 커피 이론, 위생,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순이가 걱정할 정도였죠.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상해. 괜찮아. 이번에 꼭 붙고 싶어. 시험 전날 밤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할 수 있어. 시험 당일 박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영 씨,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세요. 지영 씨는 충분히 실력 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실기 시험도 연습한 대로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카푸치노 만들기, 라떼 아트까지. 떨렸지만 끝까지 집중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한지영님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순이에게 달려갔어요. 순이야, 나 붙었어. 합격했어. 순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진짜?
우와, 축하해, 지영아. 그날 밤 순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지영이의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지영아, 소원 빌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제 카페를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순이가 물었어요. 지영아,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우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자격증을 가슴에 꼭 안고 잤어요. 5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받은 자격증이었습니다. 꿈에서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다시 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자격증을 딴 후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시급 9,500원을 받으며 하루 6시간씩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이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순이가 걱정했어요.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나이에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월급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생활비로 40만 원을 쓰고 빚 상환금으로 3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카페 창업 자금으로 저축했어요. 계산해 보니 막막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려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한데 이 속도로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쯤이면 제 나이가 57세예요. 그때도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지영 씨, 일 잘하시네요. 손님들도 지영 씨 커피 맛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카페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언젠가는요. 그럼 여기서 더 배워가세요. 제가 운영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손님 응대하는 법, 재고 관리하는 법, 메뉴 개발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집에 누가 찾아왔어? 남자분인데 내 시동생이래.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시동생이? 응. 지금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래? 가볼게. 일을 마치고 서둘러 꽃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동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도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이 사람도 그때 저를 내쫓는 걸 방관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요. 형수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순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처 공원으로 가죠.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어요. 시동생은 한참을 말을 못하고 손만 비비작거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들었어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따뜻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동생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사실은요. 어머니와 누나가 형님 생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집을 파는 거요. 형님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태수 죽으면 집은 우리가 갖고 빚은 지영이한테 떠넘기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전부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네. 형님도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알고 있었다고요? 네. 형님이 5천만 원 보증을 설 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형수님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라고, 자식도 못 낳은 여자한테 집 줄 필요 없다고, 빚만 떠넘기면 된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보증을 섰다고요?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어머니랑 누나가 등기부등본을 떼어갔어요. 집을 팔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형수님을 내보낼 계획이었던 거죠. 그걸 당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말리려고 했어요. 형수님한테 너무하다고 25년을 우리 집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뭐요? 저도 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제 사업도 실패하고 빚도 있고 어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어서려는데 시동생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형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지영이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꿈도 다 포기하고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다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지영이가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 걸 알면서 왜 빚은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형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형수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제가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걸, 시댁에서 쫓겨날 거라는 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죽었어요. 저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달려왔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이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야. 남편도 알고 있었대. 내가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걸. 뭐라고? 시댁 식구들이랑 짜고 나를 속인 거야. 25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시댁에 처음 들어간 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남편이 죽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남편에 대한 미련도 시댁에 대한 분노도 모든 걸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앞에 집중하기로요. 노트를 꺼내서 적었어요. 한지영의 카페 계획.
목표 자금 3천만 원. 현재 저축액 300만 원. 남은 기간 4년. 카페 이름 다시 봄. 다시 봄. 남편이 생전에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반대했던 그 카페 이름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요. 다음 날 아침 카페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4년 후에 제 카페를 열 계획이에요. 오, 좋아요. 지영 씨 카페면 손님 많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배울게요. 그럼요.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저는 카페에 대해 공부했어요. 순이가 걱정했어요. 지영아, 어제 일 때문에 힘들 텐데 괜찮아? 응.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뭐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응.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과거를 완전히 끊었어요. 시댁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결혼 사진도 남편과 찍은 여행 사진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전부요. 남편이 준 선물들도 정리했어요. 결혼 반지도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52세의 한지영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섞인 여자가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게 달랐어요. 예전에는 태수 아내 한시집 며느리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한지영이 보였습니다. 한지영,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로부터 3년 반이 흘렀어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주말에는 베이커리 학원에 다니며 디저트도 배웠습니다. 밤에는 카페 창업 관련 책을 읽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메뉴를 구상했어요. 하루 5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과 공부에 쏟았습니다. 56세가 된 지금 제 통장에는 2,8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3천만 원까지 2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제 카페가 들어설 자리를요. 역 근처 조용한 골목의 작은 상가였어요.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이었어요. 여기로 할래요. 부동산 아저씨에게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약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2주 후에 드릴게요. 남은 200만 원을 모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보증금 1천만 원에 인테리어비 1천만 원, 기계 구입비 500만 원, 운영자금 500만 원. 빠듯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드디어 찾았어. 내 카페 자리. 정말? 어디야? 순이가 기뻐하며 물었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야. 작지만 딱 내가 원하던 곳이야. 와, 진짜 예쁘다. 지영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순이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날 밤 저는 카페 간판 디자인을 그렸어요. 다시 봄이라는 글씨를 손으로 쓰고 또 썼습니다. 어떤 서체가 좋을까, 색깔은 무엇으로 할까 수십 번을 고치면서 완성했어요. 마음속으로 오픈 날짜를 정했어요. 한 달 후 4월 5일. 봄이 한창인 날이요.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영 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붙잡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버텼어요.
200만 원을 더 모아야 했거든요.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손님 주문을 받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님 주문이.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지영아. 옆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야. 괜찮아? 카페에서 쓰러졌다고 연락 왔어.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한지영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친구예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힌 겁니다. 지금은 회복됐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환자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쯤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한 일을 피하시고. 선생님, 저희를 쉴 수가 없어요. 왜죠? 카페를 열어야 해요. 한 달 후에 오픈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나왔어요. 순이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지영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좀 쉬어야 해. 응, 알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은 더 일해야 하는데 일을 쉬면 어떡하죠? 다음 날 카페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놀랐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그런데 지영 씨, 미안한데.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때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지영 씨 마음은 알겠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요. 한 달만 푹 쉬고 오세요. 자리는 남겨둘게요. 사장님, 지영 씨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을 쉬면 카페 오픈이 늦어져요. 그럼 계약금을 언제 마련하죠?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이가 나가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아, 밖에 어떤 남자분이 너 찾는데. 누군데? 채권 추심업체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현관으로 나가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한지영 씨 맞으시죠? 네. 저는 대한채권추심에서 나왔습니다. 고인 한태수 씨의 채무건으로 왔어요. 남편 빚이었어요. 그 5천만 원 말이에요. 제가 매달 30만 원씩 갚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이자만 갚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한지영 씨, 현실적으로 이 속도로는 평생 가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무슨 제안이요? 한 달 내로 2천만 원만 갚으시면 나머지는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한 달 안에요.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고. 잠깐만요. 저한테 재산이 어디 있어요? 통장 조회해 보니까 2,800만 원 있던데요. 그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800만 원. 제가 4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요.
카페를 열기 위한 전부였어요. 저 그 돈으로 카페를 열려고 했어요. 제발. 죄송하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한 달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명함을 놓고 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영아. 순이가 저를 안았어요. 순이야, 나 어떡해. 4년 동안 모은 돈이 다 날아가면. 진정해, 지영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2천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만들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내면 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카페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에요. 다시 처음부터야. 56세에 다시 4년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럼 60세예요. 그때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순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영아, 잠깐 나와봐. 거실로 나갔더니 박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 지영 씨, 순이 씨한테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는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순이가 문을 열자 평생교육원 동기들이 들어왔어요. 미경 씨,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까지. 지영 언니. 미경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았어요. 평생교육원 동기들이 십시일반으로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왜? 언니, 우리 같은 반에서 공부했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언니 카페 꿈 이루는 거 응원하고 싶어서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 선생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입니다. 선생님,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지영 씨, 저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쓸 데도 없고. 지영 씨 카페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피 공짜로 마시면 되잖아요. 순이도 봉투를 꺼냈어요. 나도 있어. 500만 원. 우리 친구 꿈 이루는데 당연히 보태야지. 순이야. 울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카페 사장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지영 씨, 제가 도울 게 있을까 해서요. 200만 원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모두 합치면 1,500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내도 1,300만 원이 남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지영 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25년 동안 시댁에서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 곁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채권 추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2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언제 갚으면 되죠? 아, 한지영 씨. 빠르시네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을 갚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4년간 저를 짓누르던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 1,300만 원으로 카페를 열 거예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계약금 드리러 갈게요. 좋아요. 내일 오세요. 순이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한 달 후에 정말 카페 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거울을 봤어요. 56세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설렘의 떨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카페 만드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순이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알아보고 의자와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어요. 벽은 직접 페인트 칠하고 선반은 순이가 목공 동호회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도와주러 오셨어요. 지영 씨, 이 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하는 게 어때요? 햇빛이 들어올 때 따뜻해 보일 거예요. 좋아요, 선생님. 평생교육원 동기들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페인트 칠을 거들었어요. 미경 씨는 커튼까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언니,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천인데 색깔이 딱 카페 분위기랑 맞을 것 같아서. 미경아, 정말 고마워. 모두가 제 카페를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2주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밤에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만든 허브티까지. 디저트는 순이가 도와줬어요. 순이는 꽃집을 하기 전에 제과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영아, 케이크는 내가 공급해 줄게. 원가로 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 순이야, 너 나한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친구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가장 신경 쓴 건 간판이었어요. 간판 제작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손글씨 느낌을 내려면 최소 150만 원이 필요했어요. 예산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그냥 손으로 쓰는 건 어때요? 제가요? 네. 나무판에 지영 씨가 직접 글씨를 쓰면 더 특별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간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목재상에 가서 원목판을 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다시 봄이라는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넘게 썼어요. 마침내 완성됐을 때 순이가 감탄했어요. 지영아, 이거 정말 예쁘다. 진짜 손글씨 느낌이 살아있어. 글씨 위에 투명 코팅을 하고 뒷면에 LED 조명을 달았어요. 밤이 되면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는 거였어요. 완벽해. 간판을 다는 날 사다리에 올라가서 직접 달았어요. 간판이 제자리에 걸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카페야. 오픈 날은 4월 5일로 정했어요. 봄꽃이 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손님이 올까? 커피 맛이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카페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의자 8개,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 창가의 화분,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모든 게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했어요. 완벽한 라떼를 만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 제가 만든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순이가 꽃다발을 들고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업 축하해, 지영아. 고마워, 순이야. 박 선생님, 미경 씨, 평생교육원 동기들도 줄지어 들어왔어요. 지영 씨, 축하해요. 언니, 드디어 해냈네요. 모두가 커피를 주문했고 저는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행복한 떨림이었습니다. 와, 지영 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이 가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첫날 손님은 2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녁 무렵 지나가던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카페네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첫 낯선 손님이었어요. 커피를 내드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잠시 후 그 손님이 카운터로 왔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원두가 뭐예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요. 아, 그래서 산미가 좋았구나. 여기 자주 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손님이 만족했다. 둘째 날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30명쯤 왔습니다. 셋째 날 50명이 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하루 손님이 70명을 넘었습니다. 지영아, 대박이다. 입소문이 나고 있어. 순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손님들이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별점 5점짜리 리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50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데 정말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여기 허브티 진짜 최고예요. 꼭 드셔보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한 달 후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지역면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요? 네. 56세에 카페를 창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중년 창업이 화제거든요.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 사별 후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 빚을 갚으며 돈을 모은 이야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카페를 연 이야기까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사로 꼭 쓰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56세 과부의 감동 제기. 다시 봄 카페 사장 한지영 씨.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반 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장님 신문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사장님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손님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달째 카페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이 70만 원을 넘었고 순이익은 월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독립한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구나.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췄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누이 미선 씨가 서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다른 손님 대하듯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지영아, 나야.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는구나. 고맙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 앞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소문 많이 들었어. 신문에도 났다며? 네. 대단하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커피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많아서요. 짧게 해주세요. 지영아, 그동안 오해가 있었어. 우리가 너무 그랬지. 오해라고요?
응.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집도 팔려고 했는데 결국 못 팔았고. 아, 집을 못 팔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군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동안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잘 됐는데 다시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될까? 가족이요? 응. 언니도 혼자 외롭잖아. 우리도 언니 보고 싶고, 앞으로 명절 때 같이 지내고 가끔 만나고, 정말 뻔뻔했어요. 그리고 언니, 카페 확장 자금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한테 여유 자금이 좀 있거든. 2천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어때? 순간 이해했어요. 제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카페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거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응? 저는 확장 계획 없어요.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더 크게 하면. 그리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한씨 집안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4년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냐고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영아, 그때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한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언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화해하자고 먼저 손 내밀었잖아. 화해요? 4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 생각하셨어야죠. 언니. 그리고 미선 씨, 저는 이제 언니가 아니에요. 그냥 한지영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영아,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다잖아.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이 아니에요. 뭐? 전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커피 주문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은혜라고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페 안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25년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래도. 저 이제 바빠요. 나가주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나가라고 안 들렸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 후회할 거야. 아니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문이 닫히고 잠시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손님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짝. 사장님 멋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손님들의 박수와 응원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조금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데 순이가 왔어요. 지영아, 오늘 시어머니 왔다며? 손님들이 얘기하더라. 응, 왔었어. 어떻게 됐어? 내쫓았어. 진짜?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순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지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창밖을 보니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시 봄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요. 남편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반대했던 그 카페를 드디어 열었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에게 당당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야. 진짜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쫓은 후 6개월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단풍 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 안을 비추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오전 11시 카페는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한 구석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프리랜서 분이 있었고 창가에서는 책을 읽는 대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 테이블에는 단골 할머니 두 분이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모든 순간이 제 꿈이었거든요. 카페를 연 지 6개월.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은 평균 80만 원, 주말에는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 순이익은 600만 원 정도였고요. 빚도 다 갚았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행복했습니다. 카페에 출근하는 게 즐거웠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졌을 때 순이가 들어왔어요. 지영아, 바빠? 아니, 지금 한가해. 들어와. 순이가 꽃다발을 하나 가져왔어요. 가을 국화였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오늘 6개월 기념일이잖아. 맞다. 벌써 6개월이네. 꽃을 카운터에 놓으니 카페가 더 밝아 보였어요. 지영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진짜 행복해. 시댁 사람들 다시는 안 나타났어? 응.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어. 잘 됐다. 그 사람들 생각하지도 마. 순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근데 지영아, 너 혼자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는 게 어때?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괜찮아. 손님이 너무 많아지면 그때 고려해 볼게. 그래도 건강 챙겨야 해. 4년 전 쓰러졌을 때 생각나? 알아. 이제는 하루 7시간씩 자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있어. 다행이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지영 씨.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은 요즘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오세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 허브티 있어요? 네, 캐모마일 블렌드 새로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차를 내드리고 박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지영 씨, 제가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구청 평생교육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년 여성 창업 특강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요. 제가 지영 씨를 추천했어요. 저요? 강의를요? 네. 지영 씨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는지 알아요? 신문 기사 나간 후에 구청으로 문의가 엄청 들어왔대요. 하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지영 씨 이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56세에 새 출발을 했는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박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영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영 씨처럼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영 씨가 그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일주일 후 구청 평생교육원 강당에 섰어요. 청중은 40명쯤 됐는데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분은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봄 카페를 운영하는 한지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56세에 제 카페를 열었어요. 늦은 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고 했어요.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진짜 인생은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 빚을 떠안은 이야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카페를 연 이야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라고요.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저도 매일 밤 무서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자신을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말 멀리 와 있더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저 카페 꼭 갈게요. 응원할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면서 느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카페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56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벽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데 미경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미경아, 무슨 일이야? 저 말이에요. 언니 보고 용기 내서 결정했어요. 뭘? 저도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어요. 도자기 공방이요.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미경아, 대단한데. 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보여줬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미경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56세의 한지영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4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빛나고 있었어요. 한지영.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너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카페를 작은 장식으로 꾸몄어요. 작은 트리 하나, 벽에 붙인 눈송이 스티커들, 창문에 쓴 메리 크리스머스 글씨.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순이와 박 선생님, 미경 씨, 그리고 평생교육원 동기들이 모두 카페에 모였어요. 지영 언니, 우리 파티하자. 미경 씨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야, 파티라니. 민망하게. 뭐가 민망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아. 순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너 요즘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밤 10시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카페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간판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다시 봄. 제가 손으로 쓴 그 글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 간판을 평생 보지 못했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반대했던 그 남편은요. 시어머니도 이 카페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을 거예요. 자식도 못 낳은 주제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는요.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제 힘으로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눈 내리는 밤에 카페 간판을요. 그리고 메모장에 글을 썼어요. 56세에 시작한 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다. 과거의 나는 한시집 며느리였지만 지금의 나는 한지영이다. 그리고 한지영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을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인의 꽃집 2층, 제가 4년간 살았던 그 작은 방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오늘은 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다시 왔습니다. 순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지영아, 너 요즘 고민 있지? 응. 눈치챘어.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 순이는 역시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생각 중이야. 카페 잘 되고 있잖아. 응.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면 다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 저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멘토가 되는 거. 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너한테 딱 맞는 일이야. 그치? 응. 지영아, 너는 이제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 그게 진짜 성장이야. 순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해 첫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의 인사에 하나하나 답했어요. 오후쯤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창가에 앉는 걸 봤어요. 한참을 창밖을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어제요. 그러셨군요. 애가 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32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앉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전 56세에 시작했어요. 손님은 32이면 너무 젊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56세요? 네. 그것도 빈손으로 쫓겨나서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진짜,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단 자신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한 발짝씩 나아가면 돼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요. 그분이 돌아간 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저녁 무렵 문을 닫으려는데 박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영 씨, 잠깐 시간 돼요? 네, 선생님. 박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온 제안서예요. 중년 여성 창업 멘토를 맡아달래요. 한 달에 2번 강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저요? 네. 지영 씨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제안서를 열어봤어요. 보수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 씨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56세의 한지영.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머리,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지영, 이제 진짜 시작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4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한지영의 진짜 인생. 56세에 시작했다. 늦지 않았다. 오히려 딱 맞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30년 아니 40년을 더 살 거다. 그 시간을 한지영으로 살 거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거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줄 거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인생은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 한지영, 56세.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에서 카페가 보였어요. 다시 봄이라는 간판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지영의 새로운 하루가요.